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8월 10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하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 진행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양재천의 감성 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즈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업과 10% 할인 혜택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자, 그 다음은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종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볼버 리뷰 있는 거죠? 라고 했는데 원래는 리볼버를 볼 예정이었는데 지금 빅토리랑 행복의 나라 시사회에 둘 다 당첨이 돼가지고 이 리볼버를 보러 갈 시간이 안 났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일주일에 2작품이나 이렇게 시사회 당첨이 된다라는 게 이게 저도 처음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게 당첨이 되는 바람에 리볼버를 보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제목에 있듯이 빅토리, 행복의 나라, 그리고 더 랍스터 이렇게 3개 작품을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빅토리랑 행복의 나라는 다가오는 수요일에 개봉하는 작품인데 제가 시사회에 당첨이 돼가지고 미리 감상을 하고 왔고, 더 랍스터 같은 경우는 옛날 영화인데 이게 이제 왓챠에서 서비스 종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비스 종료 마지막 날 부랴부랴 왓챠 파티를 열어서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오늘 이렇게 작품 3개를 다뤄가지고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은 최대한 짧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선비 같다 이런 피드백을 듣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 방송을 듣고 선비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은 그것 또한 제 방송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서 나만의 어떤 뾰족한 컨텐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응원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영화 리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봉작 소개, OTT 추천작, 영화 뉴스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어차피 빅토리랑 행복의 나라는 사실 이게 두 작품 모두 다 스포일러가 막 중요한 작품은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뭐 다 알고 가서 봐도 뭐 그렇게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평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는 할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고, 더 랍스터는 되게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다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세 작품 모두 다 스포일러가 크게 막 중요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남는 시간에 요 개봉작, OTT 추천작, 영화 뉴스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메인이 영화 리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 남는 방송 시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인 경우에는 이제 방송 뒤쪽으로 순서를 밀어서 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 서두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시네마 채널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TV에서 지금 네이버에서 숏폼 컨텐츠를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숏폼 크리에이터들을 좀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 TV 본인들의 플랫폼에 그 숏폼 컨텐츠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뭐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 상반기 때 지원을 했었는데 광탈을 했습니다. 하반기 멤버를 모집을 하길래 또 신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 네이버 TV에 계속 제가 숏폼을 꾸준히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도 계속 올리고는 있었거든요. 계속 올리고는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당첨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계속 올리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네이버 TV에서 나이트 시네마 채널 검색을 하셔서 구독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고요. 조금 아쉬운 게 지난주는 롱폼이, 그러니까 방송 전체 분량에 대해서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조회수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 근데 파일럿을 따로 떼서 쇼폼으로 올린 거는 그래도 조회수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럿이 지금 제가 엄청 혹평을 했는데, 너무 좀 심각했다라고 혹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 9일째인 8월 8일날 손익분기점인 22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한다라고 해서 막 망하기를 기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잘 되면 좋죠. 지금 극장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어떤 작품이든 좀 흥행을 해서 손익분기점 넘겨주고 하면은, 지금 충무로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충무로가 많이 멈춰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면은 뭐 굳이 뭐 이 작품을 응원해서라기보다는 한국 영화계 전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니까 손익분기점 돌파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여름시장 개봉 영화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빅토리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토니아님, 보고 바로 3점 세례. 제가 주로 3점을 자주 주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저한테 있어서 3점은 볼만하다예요. 이거 볼만한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다. 이러면은 3점이에요. 예. 3점이 저한테는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빅토리 리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 실화인 거 다들 아셨어요? 저 실화인 거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최초에 요고 치어리딩 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영화 빅토리의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1999년에 거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힙합 댄스를 사랑하는 해리 배우가 연기하는 필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완 배우가 연기하는 미나라는 이 필선의 절친 캐릭터가 있어요. 박세완 배우는 어디서 봤지 생각했더니 그 육사호에서 북한 여군으로 나오는 그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박세완 배우입니다. 맞아요. 대남 방송하는 북한 여군, 그 배우 맞습니다. 필선과 미나가 1999년에 거제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 치어리더로 활동을 하던 조아람 배우가 연기하는 세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세현이 서울에서 치어리더 활동을 하다가 이 거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거제로 전학을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세현과 미나, 필선 요 세 인물이 만나면서 같이 치어리딩을 하게 된다. 크게 요약을 하자면은 요런 내용을 가진 작품입니다. 신가님도 아까 뭐 예고편만 보고 그냥 해리가 예쁜 것 같다, 요 정도의 느낌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았거든요. 예고편만 보고 이거 또 그냥 지나가는 영화 한 편 나왔네. 굳이 뭐 이런 영화까지 뭐 극장에서 봐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큰 기대가 없는 작품이었는데, 막상 시사회를 다녀오고 나니까 올해 한국 영화에 복병을 만난 기분이에요. 기대치가 너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막 대단히 작품성이 있고 되게 잘 만들어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이 스토리라인이 엄청 뻔하고 되게 전형적인 작품이거든요. 사실 이 시놉시스만 대충 들어봐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우연한 기회에 치어리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막 시큰둥하고 관심 없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치어리딩에 애정을
가지게 되고 재미를 붙이면서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어떤 위기가 한번 찾아와주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인물들이 한 단계 성장하면서 끝. 요런 아주 많이 사용된 우리가 무수히 많이 봐온 그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 패턴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매력적인 작품이란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컸던 부분은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빅토리에서는 9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이 젊은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을 했거든요. 남녀 배우 할 거 없이.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뭐 큰 변화가 없다. 배우들이 고여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요즘 얘기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빅토리 같은 작품처럼 이 젊은 신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이 된 작품들이 이상하게 개인적으로는 더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연기력 짱짱하고 많은 작품에서 맹활약을 해주시는 그런 배우들 보면은 좋죠. 그런 분들 연기하는 것만 봐도 행복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세대 교체는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빅토리 같은 작품들이 이런 젊은 배우들의 캐스팅을 계속 시도를 해주니까 그런 세대 교체의 물살을 좀 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젊은 신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반가웠습니다. 박세현 배우는 30살입니다 라고 하는데 분장을 하든 코디를 그렇게 하든 화장을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그 나이대로만 보인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여고생 역할을 하기에 30살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신가님이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좀 여론도 있어요. 열 몇 살씩 어린 그런 배역을 맡게 하는 게 그게 과연 맞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신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가 어떤 포인트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박세환 배우가 연기하는 여고생의 그 캐릭터가 전혀 뭐 어색해 보이진 않았다. 극 중에서는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연기도 잘하고 좀 잘 어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리가 심각한 동안이라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죠? 해리 배우도 굉장한 동안이죠. 배우 자체가 실제로도 동안인 것도 있는데 약간 여동생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옛날에 덕선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해리 배우에 대한 이미지가 본인 나이에 비해서는 저연령이라서 그게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해리 배우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그 군대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교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더 좀 어린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 방금 뭐 한 거냐고. 아니 예를 든 거잖아요. 예를 들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쨌든 그 시사회 당첨 안 됐으면은 영화관 가서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날 가서까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작품이라면은 입소문이 좋게 났을 겁니다. 나중에 그 입소문을 듣고 극장에 가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가님이 치지직에서 후원을 해주시면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그냥 채팅으로만 한 번 더 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웃고 넘겼을 거거든요. 근데 후원을 하면서 한 번 더 하라고 하니까 와, 제가 미쳐버리겠네. 그러면은 잠깐 여러분들 제가 셋 세고 할 테니까요. 듣기 싫으신 분들은 잠깐만 음소거 해놓으세요. 자,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할 테니까 지금 볼륨 줄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볼륨 올리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배우라고 하더라도 뭐 연기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절대 들지 않고요. 오히려 한 명 한 명 다 이제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치어리딩 팀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선과 미나 그리고 세현이 소속된 이 고교 치어리더 팀인 밀레니엄 걸즈, 그 이름이 밀레니엄 걸즈예요. 팀명이. 이 밀레니엄 걸즈의 멤버들 한 명 한 명에 다 이렇게 애정이 가더라고요.
특히 좀 눈에 띄었던 배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최지수 배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최지수 배우, 이거 다 초면이시죠? 처음 보시죠? 밀레니엄 걸즈의 매니저 격인 그런 인물이에요. 멤버들 중에서는 해리 배우가 연기하는 필선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최지수 배우가 진짜 훌륭하게 잘 해내더라고요. 최지수 배우는 아마 이 작품 이후에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되게 그냥 생각 없이 해맑은 인물로 나와요. 항상 필선과 미나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헤헤 웃으면서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인물로 나오는데, 이제 극 중에서 어떤 사건이 딱 발생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극 중에서 계속 웃기만 하고 밝고 귀여운 모습만 보여주던 그런 인물이 한순간에 막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연기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박훈정 감독의 마녀 1편 있죠. 그 마녀 1편에서 제가 고민시 배우를 처음 봤을 때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고민시 배우의 첫 등장이 뭐예요? 그 버스에서 처음 그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같이 그 머리 앞에 막 고데기 말아서 막 생활 연기 막 보여주고, 나중에 기차에서 막 계란 까먹고 해맑은 여고생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나중에 그 주인공 집에서 같이 자다가 밤에 그 습격을 받잖아요. 되게 긴장하면서 벌벌벌 떠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앞전에 보여줬었던 그 마냥 해맑은 여고생의 이미지만 있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되게 경직돼가지고 벌벌벌 떠는 그 긴장된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고민씨라는 저 배우는 분명히 좀 잘 될 것 같다, 되게 매력있는 배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최지수 배우를 보면서 고민씨 배우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똑같이 들더라고요.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리 배우가 연기하는 이 필선이라는 인물을 두고 응답하라에 나왔던 덕선이가 많이 연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마 이 빅토리의 시대적 배경도 1999년이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요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서태지의 하여가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응답하라나 이 빅토리나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요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 응답하라에 나왔던 덕선은 막내딸 이미지가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 빅토리에 나오는 필선은 걸크러쉬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저도 영화를 보기 전에는 뭐 복고물이고 막 이러니까 뭐 그냥 덕선이 하듯이 필선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을 좀 해리 배우가 잘 소화를 해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고 보니까 뭐 필선, 덕선, 좀 선자 돌림의 그런 배역을 해리 배우가 많이 맡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여성 서사를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최근에 대놓고 한 작품이 있죠. 바로 직전에 말씀을 드렸던 파일럿이라는 작품인데, 오히려 이 파일럿보다 이 빅토리에서 그리고 있는 여성 서사들이 훨씬 더 공감되고 자연스럽게 그려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장면이나 대사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개봉 전인 작품이니까 제가 그거를 뭐 하나하나 다 언급하다기보다는 뭐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막 이 영화상에서 연출이 된다고 해서 또 이런 소재를 썼냐, 막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게끔,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서 보다 자연스럽게 그런 여성의 서사에 관해서 좀 이끌어낸 것 같아서, 오히려 이 파일럿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공감이 되고 좀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들도 좀 이제 포인트로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빅토리고 소재도 치어리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전반적으로 응원의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영화를 보러 오신 관객 여러분들 저희가 응원합니다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은 좀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이러지 않았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응원한다고 정작 내가 진짜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가까운 사람들은 좀 놓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치어리딩 한다고 열심히 막 축구부 응원하고 막 행사 같은 데 가서 막 응원하고 막 하는데, 정작 집에 돌아와서 막 우리 부모님한테
사람한테는 막 오늘 힘들었다고 막 툴툴거리고 막 짜증내고 몰라 막 이러고 그러고 있진 않은가. 뭐 대부분 좀 많이들 그러잖아요. 굳이 이런 치어리딩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고 막 다 잘해주고 하는데 집에서는 가족들 뭐 부모님한테는 되게 까칠하게 대하고 몰라 왜 이래 막 그러고 막 되게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응원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마 저 말고도 이 작품을 보고 좀 위로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서사는 지금의 저한테 있어서는 거의 뭐 치트키 같은 그런 소재거든요. 그런데 이 극 중에서 필선의 아버지 연기를 하는 이 현봉식 배우가 나오는데 연기가 미쳤어요, 진짜. 이 현봉식 배우가 최근에 이제 주로 악역 위주로 배역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진지한 감정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내공 있는 배우였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에 와서는 딸의 원망만 듣고 이런 아버지지만 이 누구보다도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이 현봉식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이 현봉식 배우가 나오면은 제 눈물 버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너무 울어가지고 좀 민망했습니다. 보면서 현봉식 배우 나올 때마다 너무 울어가지고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막 아버지 딸의 서사가 나와서 뭐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울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심파 요소로 좀 느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 좀 호불호가 나뉘게 될 것 같아요. 감정을 쥐어짜는 연출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처럼 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람이랑 또 심파야? 이런 식으로 좀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이 영화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전형적으로 흘러간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중에서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잘 될 것 같더니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찌저찌 위기를 극복을 해서 극 중의 인물들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기 상황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이 해소되는 과정이 너무 휘뚜루마뚜루해요. 큰 고민이 없어 보여요. 이게 극 중에서 막 그 갈등 상황이 일어나고 막 위기가 벌어졌을 때는 되게 막 심각한 갈등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게 풀릴 때는 너무 쉽게 해소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영화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저런 게 좀 허술하고 좀 쉽게 가려는 면이 보이긴 하지만 어서 저 밀레니엄 걸즈가 다시 뭉쳐가지고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그냥 넘어가는 이런 설정이 좀 아쉽지만 그냥 넘기긴 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턱턱 걸리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이거를 뭐 문제 삼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쉽고 전형적이라는 게 이 영화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 파일럿이 엄청난 속도로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쉽고 전형적이고 편한 영화를 관객들이 좀 더 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지금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의미에서 요 파일럿의 다음 주자는 이 빅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영화적인 완성도가 아주 높고 완벽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밝은 분위기랑 이 캐릭터들의 매력 그리고 충분히 위로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커버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극장 나들이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파일럿의 후발 흥행 주자는 빅토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식 개봉 전에 사전 예매율만 보자면은 지금 이제 이어서 소개해드릴 행복의 나라가 1위고 이 빅토리가 2위고 3위가 에일리언 로물루스고 요렇거든요. 개봉 전은 그런데 이제 개봉 후에 요게 실제 흥행 성적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더 좀 언급을 하자면은 이거는 이 빅토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소개해드릴 이 행복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좀 아쉬운 점인데 대사가 안 들리는 구간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 대사가 귀에 박히는 게 아니라 좀 웅얼웅얼 거린다? 진짜 그냥 귀에 들리는 게 웅엉웅엉웅엉 이렇게 들리는 대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 빅토리에서도 나오고 이 행복의 나라에서도 나와요. 물론 대부분의 대사는 다 잘 들리죠. 근데
했는데 일부 구간에서 그런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선 조금 아쉬웠어요. 뭐 동시녹음 고집하는 거 좋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방식을 고집을 하려면은 뭐 모든 상영 회차에 그래 달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막을 깔아주는 상영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넷플릭스에 적응을 해가지고 한국 영화도 자막을 켜놓고 보는 거에 적응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영화관에서 자막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산 자막은 진짜 최고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한산에서 자막 넣어준 거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행복의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오늘 이거 잘못하면은 개봉작 소개 못하고 영화 리뷰만 하다가 끝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개봉작 행복의 나라의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1300만 관객을 기록했던 영화 서울의 봄과 유사한 시간대를 다루면서 이야기의 중심을 전두환과 하나회가 주도한 이 12.12 군사 반란이 아니라 이 김재규의 측근이자 12.6 사건에 참여한 박흥주 대령과 그의 변호를 맡았던 이 태용기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리 제가 선빵을 좀 치자면은 이 이선균 배우의 마지막 개봉작을 이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아니라 이 행복의 나라로 선택이 됐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박흥주 대령을 고 이선균 배우가 연기를 하고 태용기 변호사를 이 조정석 배우가 연기를 하고 전두환을 유재명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봄과 겹치는 사건도 있고 같은 배우가 다른 역할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서울의 봄의 멀티버스인가? 멀티버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이 작품은 이 추창민 감독의 작품인데 이 추창민 감독의 전작인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비슷하게 많은 부분을 감정에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에 막 호소하는 식으로 많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좀 긴박하게 다뤄져야 될 재판 준비 과정이나 법정 공방 장면 같은 것들이 다소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재판 준비하고 법정 공방하고 재판 준비하고 법정 공방하고 이 패턴이 한 중후반부까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후반부에 12.12 군사 반란이 발생한 이후의 이야기는 되게 긴박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좀 그게 분위기가 환기가 되면서 집중이 좀 되더라고요. 장단점이 골고루 존재해서 이 작품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리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반부까지는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일정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다소 극이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느낌이 강했다는 거,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 이게 이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특히 좀 후반부에 좀 더 부각이 돼요. 어떤 면이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서 보면은 진짜 이 히틀러의 뚝배기를 깨버리잖아요. 진짜 정말 그 면상에다가 대고 막 총을 난사를 해버려요. 거의 걸레짝을 만들어버려요.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 영화에서만이라도 이런 염원을 이루면서 대리만족의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창작물에서만이라도 좀 속 시원하게 응징을 좀 해보자 이런 니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응징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오히려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픽션이겠지만 이 픽션으로 이렇게 만들 거면은, 이왕 할 거면은 좀 속 시원하게 하든가. 아니 굳이? 이거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너무 좀 하다만 상황도 잘 만들었고 좀 감정 연기 같은 것도 잘 했는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소심하게 한 방 그냥 툭 치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유 그래도 창작물에서 이렇게까지 한 작품이 있었어? 아 이게 어디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픽션으로 저런 장면 넣을 거면은 속 시원하게 한 방 날려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아쉬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좀 갈리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정석 배우의 진가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흥행 중인 파일럿에서는 어떤 코믹 생활 연기의 진수를 보여주잖아요. 제가 파일럿을 혹평을 하긴 했지만 배우들의 연기는 훌륭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행복의 나라에서는 물론 뭐 좀 익살스러운 그런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게감 있는 감정 연기의 위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정석 배우가 이런 것들도 정말 훌륭하게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행복의 나라가 개봉할 거다 이걸 소개를 하면서 익살스러운 모습 대비 조정석 배우에게서 그런 진중한 모습을 원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 행복의 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연기를 하는데도 진짜 너무 잘 하더라고요. 조정석 배우가 진짜 탄탄한 배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극의 대부분을 이 조정석 배우가 다 이끌고 가거든요. 이런 작품을 전반적으로 견인해 나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 이성균 배우 같은 경우는 이 강직하고 정도만을 걷는 군인 정신이 투철한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하죠. 근데 이 연기는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 배우의 연기 문제가 아니라 이 캐릭터 구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박태주, 그러니까 실존 인물의 이름 박흥주죠. 근데 이 극 중에서는 박태주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이 박태주라는 인물이 이 극에서 묘사되기로는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인만의 소신과 군인 정신을 고귀하게 지켜내는 멋있는 인물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왜 저래? 이런 좀 답답함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미묘한 차이라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연출해주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봄에서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이 전두광을 이번 작품에서 유재명 배우가 연기하는 이 전상두가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더 잘했네, 누가 더 못했네 이런 걸 떠나서 이 작품을 보는 동안은 다른 작품의 전두환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서울의 봄에서의 전두광은 그 나름대로 잘해줬고 이 행복의 나라에서의 전상두는 그냥 그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연기 구멍 없이 다들 열연을 해주고 있다. 이 영화만으로 봤을 때는 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구성도 배우들이 열연을 해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나마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사실 이 법적 공방을 다투는 게 메인으로 흘러가는 그런 법정물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물이라는 점에서 변호인이라는 이 작품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이 변호인에서 마지막에 송강호 배우가 이 재판하다가 막 열변을 토하는 그런 명장면이 있죠. 근데 그 장면과 이번 작품에서 조정석 배우가 이 재판을 하다가 열변을 토하는 그런 장면이 좀 많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이 변호인단이 부당하게 흘러가는 재판을 상대로 피를 토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진짜 막 처절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관객들은 알잖아요. 이 이야기의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를 근현대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극 중에서 저렇게 모든 걸 다 바쳐가면서 옳다는 것,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날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막 처절하고 슬프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대통령을 암살한 그런 인물을 변호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가족 신변의 위험까지 받는 어떤 한 변호사가 재판을 포기하면서 나 너무 원망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술에 취해서 엄청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재판을 포기한 그 변호사를 원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심정이 진짜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진짜 고된 길을 이 변호인단이 걷고 있구나라는 게 그 처절함은 진짜 잘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행복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같은 제목의 가요에서 따온 그런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노래의 가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가 행복의 나라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행복의 나라로 가자, 우리 함께 가보자 뭐 이런 내용의 가사더라고요. 극중 인물들이 살던 시대는 비록 행복의 나라가 아니었지만 이 행복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나가고자 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행복의 나라로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정석 배우가 극 초반에 반복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는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극 초반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조정석 배우는 누구보다도 이 옳은 일을 위해서 질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변호사가 되어 있어요. 이 극 중에서 나오는 이 조정석 배우의 아버지와
이 고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는 그 인물도 마찬가지죠. 옳은 일을 고집하다 보면은 질 것이 뻔하지만 옳음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행복의 나라는 옳은 것이 곧 이기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골고루 존재하는 그런 작품이긴 한데, 근현대사적으로 봤을 때 요 시기를 다루는 그 소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소재라는 그 점과 이 서울의 봄의 후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캐스팅이 되게 좋잖아요. 짱짱한 배우들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스팅으로 관객몰이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 325만 명이던데 넘길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다룬 작품들은 대부분 좀 흥행이 잘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랍스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더 랍스터를 감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감독의 최근작인 가여운 것들을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예전 작품들은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봐야지 하면서 좀 손이 안 가고 있다가 왓챠에서 이 더 랍스터 서비스가 이제 종료가 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서비스 종료 마지막 날 부랴부랴 왓챠 파티를 열어서 감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잡은 이 세계관은 특정 연령대가 되면은 호텔에 입소를 해야 되고, 호텔에서 합숙하는 그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짝을 찾지 못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동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여운 것들에서도 제가 느꼈던 감독 특유의 기괴함이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요즘 유행하는 나는 솔로 있잖아요. 좀 어둠의 나는 솔로 어둠에 나는 솔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당나귀를 총으로 쏴 죽이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쏴 죽인 그 여자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안 나오거든요. 정말 그냥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그 당나귀를 쏴 죽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 장면 왜 넣은 거야, 어리둥절했는데,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을 다 알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인간일 때 죽이면은 살인이잖아요. 근데 꾹 참고 있다가 그 사람이 동물이 되고 난 뒤에 죽여버리면은 이제 살인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좀 복수하는 그런 장면을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가여운 것들에서도 뭔가 동물들끼리 합성을 한다든가 인간과 동물을 합성을 한다든가 이런 좀 기괴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예 소재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걸 보니까 이 감독님이 이런 걸 좀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 주인공인 데이비드 역시 예외 없이 호텔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이 입소 과정에서 성 정체성을 묻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드가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뭐 남자와도 잡았고 여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양성애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면접관이 우리는 양성애자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성애자거나 동성애자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입고 똑같이 이렇게 유니폼을 좀 맞춥니다. 신발 사이즈를 고를 때도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몇 치수라고 이야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발 사이즈를 물으니까 뭐 몇 점 5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신발 나눠주는 사람이 0.5는 없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치수를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볼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이건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요, 이 관련 글을 찾다가 제가 우연히 읽은 글에서 나온 해석이긴 한데, 이게 중간 지점 없이 양극단의 설정을 하고 있는 이 영화적인 설정을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호텔 내부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호텔 밖에 있는 숲속, 그 숲속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중간 지점이 없는 극과 극의 설정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 영화에서 그리는 세계관은 특정 나이가 되면 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치 막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냥당하거나 아니면 검문을 받거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저희도 사실 이 영화에서처럼 막 법제화를 시켜놓는다거나 강제성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나이가 되면은 왠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왜 결혼 안 하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왜 연애 안 해? 뭐 이런 질문들 쉽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특정 시점에 짝을 만나지
만나지 못하면은 주변에서 걱정 아닌 걱정을 막 해주잖아요. 이게 법으로 뭔가 강제한 게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감독이 이런 현상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블랙 코미디적으로 좀 풍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결혼을 제 주변의 지인들과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 한 편이긴 해요. 제 지인들 중에서는 제 또래인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의 비중이 좀 더 높거든요. 저는 그때 결혼을 했던 게 좀 빨리 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이랑 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고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주변에서 다 하니까 괜히 나만 뒤처지거나 상대적으로 좀 못난 사람이 되는 기분이라서,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괜히 자꾸 걱정을 하니까 죄짓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 이건 본인이 원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결혼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들 같거든요. 마치 짝을 찾지 않으면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 작품 더 랍스터에서의 그 호텔에서처럼 말이죠. 근데 이럴 때 그냥 결혼하겠답시고 막 아무나 만나거나 이건 아닌데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이 결혼을 추진하다 보면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데이비드가 짝을 못 찾으니까 이 사이코패스 여자 옆에 가가지고 본인도 막 사이코패스인 척 연기를 하면서 억지로 짝을 맺었다가 결국엔 파국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다소 극단적으로 좀 그려놨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혼의 정년기를 좀 암묵적으로 정해놨다는 거는 이 사랑의 정년기를 정해놨다는 것과도 같은 말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죠. 언제 사랑 혹은 언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를 이 감독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은 짝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이나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 계기가 주로 공통점을 찾으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본인과 같은 근시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좀 호감을 느끼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국으로 치닫았던 이 사이코패스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가 하는 행동도 본인도 사이코패스인 척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도주한 그 여자가 눈이 멀어버리니까 본인도 눈을 멀게 하려는 듯한 그 시도를 하다가 이제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데이비드의 친구 중에서는 코피를 자주 흘리는 여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자해까지 하면서 코피를 흘리는 그런 친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랑을 할 때 서로 간의 공통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덕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서로 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 작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다소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뭐 소개팅에 나가거나 이성과의 뭐 어떤 데이트를 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서로 공통점을 찾는 거잖아요.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겠고 성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게 처음에 어느 정도 좀 호감도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다들 느끼게 되시겠지만 나랑 모든 게 다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우리 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믿고 만나더라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하면은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사람을 이렇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공통점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그 공통점이 더 이상 공통점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는 설사 서로 다르더라도 그거를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맞춰가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 중에서도 공통점에 너무 집착한 인물들의 사랑의 끝은 다 비참하잖아요. 이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껌덕지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도 하죠. 결국 짝을 찾지 못해서 동물이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이 동물이 되기 전날 뭐 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저 상황이라면은 뭘 할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하게 만들어주고, 이 숲속에 살고 있는 일당들이 호텔을 급습을 합니다. 호텔에 메인 관리인이 있어요. 이 관리인은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부의 침실로 들어가서 남편한테 총을 쥐어주면서 부인을 네가 쏘면은 넌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극중에서는 결국 그 남편이 방아쇠를 당기죠. 근데 총알이 없는 그냥 빈 총이었죠. 그 상황만 만들어 놓고 이 급습한 인물들은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부 사이에 균열만 심어주고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라면 과연 방아쇠를 당겼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는, 제가 지금은 뭐 결혼과 사랑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해석할 여지들이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영화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표현하는 방식이나 주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극단적이니까 보는 사람마다 좀 거부감이 들거나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좀 인상 깊게 보긴 했지만 보는 동안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신가님이 중간에 발기만 시켜주고 메이드가 그냥 나가는 장면이 결국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은 이루지 못하고 기분만 나빠지는 결말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메이드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 입소자들의 이제 팬티만 입히고 본인도 그 스타킹만 신은 상태에서 남자 입소자들의 성기에다가 자기 엉덩이를 막 비벼주다가 절정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 상황만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그 호텔은 자위가 금지예요. 자위를 하다가 걸리면은 그 토스트기 안에 손을 넣게 해가지고 다시는 자위를 못하도록 손을 지져버리거든요. 그쵸, 거의 뭐 성고민이죠. 욕망을 이루지는 못하고 기분만 나빠지는 결말에 대한 복선일 것 같아요 라고 되게 깊이 있는 해석을 해주셨지만,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 단순히 짝을 찾으면 성관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야 이거 힘들어? 그럼 빨리 짝을 찾아, 이렇게 막 짝을 찾도록 등 떠밀어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이 신가님의 말씀하신 거는 저보다는 보다 좀 깊이 있는 방식으로 묘사를 해주신 것 같네요. 신가님이 란티모스가 발기만 시켜주는 장면을 시그니처로 잘 써먹습니다. 그 란티모스 감독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되게 기괴한 춤을 추는 장면도 이제 시그니처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가여운 것들에서도 나오더니 여기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재밌게 봤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기괴하고 다소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작품인데, 요게 지금 구독형 OTT에서는 대부분 다 내려갔고 지금 유일하게 구독형 OTT에 남아있는 게 티빙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면 좋은 작품이 아닌가. 특히 지금쯤이면은 나 좀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직 뭐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가, 이런 자책감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런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정령이랑은 없다,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랑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굳이 때가 돼서 그냥 결혼해야 되니까 남들 다 가니까 결혼을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작품을 보시면서 생각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명치 아파라, 명치 때리시는 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랍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개봉작 소개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행복의 나라랑 빅토리는 제가 이미 다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의 이번 주 다가오는 그 개봉작 중에서 가장 기대작은 에일리언 로물루스였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신작 에일리언 로물루스가 이 8월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1979년에 개봉했던 에일리언 1편과 1986년에 개봉했었던 에일리언 2편, 그 사이의 사건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근데 감독 인터뷰에서 이 1편과 2편을 굳이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해외에 선상영을 한 후기들이 올라왔거든요. 그 상영 후기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팬인 감독이 에일리언을 만드니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구나, 진짜 너무 좋았다, 이런 이 호평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 리뷰들을 읽다가 눈에 띄는 장면을 봤던 게 에일리언 1편과 2편을 보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라는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감독님 인터뷰에서는 볼 필요 없다더니 막상 본 사람들 후기에서
유튜브에서는 1편과 2편 보고 오면 더 좋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온 걸 보면서 제가 1편은 봤는데 너무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 1편과 2편 전부 다 구매를 해놨거든요, 감독판을. 그래서 보기 전에는 1편, 2편 다 복습을 하고 볼 생각입니다. 개봉 전에 1편과 2편을 이렇게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판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1편의 감독판은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극장판보다 감독판이 재생시간이 1분이 더 짧아요. 이게 추가된 장면도 있는데 재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장면도 있기 때문에 1분이 더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편의 경우는 극장판에서 17분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에서 결제 후에 감상이 가능하시고요. 재생시간이 2시간 34분인지 확인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트위스터즈 꼭 보세요, 꼭 4D로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트위스터즈가 지금 이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의 IMAX랑 4DX 포맷으로 지금 특별 상영을 하고 있죠. 이미 보고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토니아님이 보시고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4DX로 꼭 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3편이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할 내용들이 많아져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오늘은 이 OTT 추천작이나 영화 뉴스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화 뉴스 그래도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메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스레드라는 SNS에서 나이트 시네마를 팔로우 해주시면은 여기에 제가 영화 뉴스나 리뷰 같은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이 SNS 스레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영화 뉴스든 OTT 추천작이든 뭐 영화 후기든 간에 일단 여기에 다 때려박아요. 일단 다 때려박고 나중에 이제 방송에서 쓸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쓰는 방식으로 이 스레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레드에서 나이트 시네마 채널 팔로우 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